네, 이 그림은 뭘까요? 지금 어떤 병에 의해서 생긴 병에 의해서 생긴 사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부터요. 이타이 병인데요. 일본의 도야마 현진 쯔강에서 처음 발생을 해서 이슈화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타이 병에 의해서 등이 굽는 이것의 주요 원인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 이 폐광의 사진이 보이시죠? 폐광석에 들어있는 카드뮴이 하천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서 그 하천을 식용수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병이 발병이 되게 됐고 1910년에 발병이 됐는데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죽어가지, 왜 등이 굽지,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거 밝히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58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학자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 원인이 뭐고 그 원인 물질은 카드뮴이다 라고 규명하는데 58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학술적인 발전이나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자연 환경이 그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원인과 결과들이 자연 속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영향은 굉장히 규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목욕하는 도모코 우에무라라는 사진입니다. 미국의 유진 스미스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요.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도모코 우에무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프신 것 같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나마타병입니다. 1950년에 일본 규슈 지방에서 나타낸 병인데요. 수족이 마비되고 시각 장애, 그다음에 언어 장애, 그다음에 기형아 그 출산 등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병이 됐는데 이것은 공장 폐수에서 나온 수은에 의해서 수은이 하천에 유입이 되고 그 하천을 인간이 먹으면서 발병된 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되죠. 굉장히 미나마타 병,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다음에 이것은 화성호 상류 지역에 2009년에 숭어 3천 마리가 떼죽음했다는 기사의 사진입니다. 왜 숭어가 3천 마리씩이나 죽었을까요? 하천이 오염됐으니까 그렇겠죠. 인간의 여러 가지 공장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공적인 자연의 이용으로 인해서 이 하천에 오염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하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외국의 이 하천 오염에 대한 물고기 폐사나 어떤 수질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1950년대예요. 스위스 레마노에서 레마노 사건이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합성세제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여 개의 그 폐수 처리장을 새로 막 짓기 시작했어요. 막 짓고 이제 수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국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수질을 다시 돌리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레마노 사건 이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질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정책과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약간 손발이 푸르고 입도 좀 푸르고 이렇게 코 주변도 푸르죠. 그 청색증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블루베이비병 사건입니다. 이것은 195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타난 병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청색증이라는 질병의 하나로 인정이 된 거고요. 질산이 함유되어 있는 식수를 먹고 이 몸이 아이들이 유아들이 몸이 푸르러지는 현상을 블루베이비 병이라고 합니다. 무산소 발작을 하고요. 청색증 보시는 것처럼 손발이 파래지고 이 안면이 파래집니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성장 발육이 저해가 되고요. 극심한 빈혈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의 질산 오염에 의해서 블루베이비병, 청색증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면 그림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 그림 2번, 3번, 4번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뚝방입니다. 이 건너편에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 인공적으로 어떤 그 이수를 위해서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뚝방을 재건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토양이 약하고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뚝방에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구멍이 조그맣게 뚫렸는데 수압도 있고 지반도 워낙 약하다 보니까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마을들이 다 잠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티턴댐 사건이라고 해요. 1976년에 미국 아이다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기초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방이라든지 뚝방에 대한 집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부각됐던 사건이 되었죠.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약 14,000명의 인구 소도시 전체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3,000마리의 가축이 죽었고요. 건설비에 이 뚝방을 건설하는 비용의 3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잘 활용하려고 100만 원 들여서 뚝방을 세웠는데 부실 공사를 했거나 뭔가 기반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300만 원 주고 피해 복구를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거죠. 비슷한 사건으로 이탈리아 베이몬트 댐 사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2,600명이 죽었습니다. 마을이 침수가 돼서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피할 틈도 없이 그냥 침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급작스럽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새도 없이 어떤 피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어딜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죠? 여기는 라인강, 스위스 라인강의 산도스 화재 사건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지역에 라인강이 있는데 산도스라는 제약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났는데 이 제약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 11여 종의 화학 물질 7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약간 흘렀겠죠. 근데 이 소방사들이 불을 끈다고 소방수를 막 뿌리잖아요. 그 소방수에 이게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이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고스란히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자연적으로 그 서식하고 있었던 뱀 장어가 떼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인강 전체, 이게 라인강이 스위스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서 흐르고 있잖아요. 이 스위스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나라로 계속 그 영향이 끝까지 간 거죠. 이 라인강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록 이 라인강 산도스 화재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국소적인 소규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광범위한 곳으로 오염물질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지점에서의 오염이 어떤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뭐 괜찮지, 우리만 괜찮겠지,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넓게 바라봐야 환경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례이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김천, 구미 있는데요. 이 하천이 뭘까요? 이 하천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하천 사고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낙동강 오염 사건. 그거 이전에 4대강도 심각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오염물질에 의해서 그렇죠. 낙동강 패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낙동강 패널 사건입니다. 1991년에 발생이 됐고요. 두산전자 원료 공급관 파열로 페놀이 30톤이 유출이 됐어요. 낙동강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어떤 페놀의 유출 경로를 나타낸 건데요.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코오롱 화재 사건 그림인데요. 낙동강 페놀 사건도 두산전자 한 곳에서 페놀이 유출이 됐겠지만 낙동강 전체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낙동강 이 일원에 있는 여러 자연 지역들이 피해를 입고 사람이 피해를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8년에 코오롱 유화라는 기업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페놀이 또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화재 사고로 인한 페놀의 유출 경로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하천을 따라서 엄청난 거리의 구미시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페놀이요. 오염물질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지 않아서요. 미량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체에 아주 극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천 속에서 흘러 가가지고 여러 지역에 확산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었죠. 그래서 이 환경운동 연합인데요.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뭘 쏟아붓고 있죠? 그때 당시 두산 기업에서 주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주류가 뭐죠? 네, 오비 맥주 먹지 말자. 그러니까 페놀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산에서 되게 늑장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뭐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소리들을 했고 그게 확산이 돼서 시민들도 두산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이렇게 현수막 보면은 뭐 두산 재벌 규탄 뭐 환경오염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두산 거 먹지 말자고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약간 이래요. 뭔가 나쁜 게 있으면 그 기업 거를 먹지 않자. 불매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 하천 수질 오염 사례를 뽑자면 낙동강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마트에서 물을 나르고 있고 지금 현대 시대의 이 아주머니들이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단수를 시행을 했고요. 이 지역에서 급수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됐었죠. 어디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매스컴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백 지역 식순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태백 지역에 엄청난 식순환 사건이 발생을 해서요. 이마트 기업에서 태백 지역으로 그 어떤 재난 물품을 보내고 있는 사건이 그림이거든요. 엄청난 물이 지원이 됐고 그 국가적으로도 그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9년에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천재인가 인재인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인가 인간에 의한 재해인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태백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너무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어떤 인간의 어떤 영향에 의한 현상이냐는 많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약 한 400 정도.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보다 높죠. 우리나라는 1인당 상수량 급수량이 332리터가 돼요. 1년에요. 근데 그 중에서 1인당 58리터가 누수가 됩니다. 우리가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받기 전에 1인당 1년에 58리터가 새요. 그래서 실제 급수량은 1인당 274리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쓰는 것은 1인당 176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1년에 1인당 176리터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인당 58리터 이게 적은 양 같잖아요. 뭐 58리터라고 했죠. 뭐 1리터짜리 뭐 58개밖에 더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 국민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누수량이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원인을 파악해 보자 해서 파악을 했더니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상수도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라는 거죠. 틈이 생기고 뭐 어떤
연결이 잘 안 돼서 땅속으로 그냥 관을 타고 오다가 새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자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 수자원이 충분하진 않나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아끼면서. 근데 더 많은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내리는 그냥 비 오네, 시원하다, 그냥 이게 아니고 그 비를 받아서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더 필요하고 빗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당시에 태백에서 식순환 있을 때 누수율이 45%였어요. 상수도 시설에서 가정에 배급을 하잖아요. 100리터를 주면 45리터가 땅속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우리 이만큼 풍부하게 물을 주고 있는데 왜 태백 너네들은 물이 없다고 난리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니 누수율이 45%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태백 지역은 그러니까 천재라기보다 인간에 의한 재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상수도관 설비를 보수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은요, 빗물과 하수도를 같이 흘려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함유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빗물을 적당히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수하고 썩 뒤섞여 버리니까 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빗물 상당히적으로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마실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빗물을 적당하게 활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분류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하수관이 따로 있고요, 빗물을 담는 우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은 따로 빼가지고요,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하수도에 대한 설비를 합리적이고 자원순환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을 물 쓰듯이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뭐 어릴 때 이제 집에 살 때 용돈을 이렇게 좀 흥청망청 쓰면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무슨 돈을 물 쓰듯이 쓰냐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좀 뼈 아픈 말이에요. 물 쓰듯이 뭔가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낭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과거부터 이미 물을 철철 넘치게 낭비하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물 쓰듯이 쓴다라는 것은 물을 절약 없이 마구마구 쓰던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물 쓰듯이 쓴다라는 말을 굉장히 아껴 쓴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껴서 써야겠죠. 물 쓰듯이다라는 말을,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수자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은 풍요롭지 않다라는 거죠. 2011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국제물협회 회장하고 어떤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을 했죠. 한국인 1인당 물 소비량은 유럽보다 많다. 상수도 값이 너무 싸서 그런가?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덜 쓰겠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물값 싸서 많이 쓰는 건가요? 물값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양이 1리터당 얼마인지. 그래서 전 이 기사를 읽고 의문점이 들었어요. 뭐 좀 개인적으로 신뢰도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 지역이 98%입니다. 100에 98은 상수도를 원활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질도 세계 8위로 우리가 음용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수돗물 먹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어떤 냄새가 어떤 지하수나 그런 사서 먹는 물보다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0.7%밖에 안 돼요. 물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먹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안 되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수돗물을 잘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들여서 시설을 설비를 하고 수질 정화를 해서 각 가정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공급을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면 돈 낭비 아닌가요? 세금 낭비 아니고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수돗물을 잘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달갑지 않은 냄새가 나죠. 근데 물이 없을 때 그냥 먹어요. 저희 집은 끓여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정수기를 들여놓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수질 개선에 쏟아붓는 돈은 돈대로 들고요. 각 가정에서는 먹는 샘물 정수기 이용비가 또 들어요.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식수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페트병이 엄청나게 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폐기물도 급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야 정수기 끓여다 놓고 뭐 먹는 물 피트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겠지만 저 같은 서민은 돈이 없습니다. 약수터 가서 물을 떠먹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수 있는 약수터 가서 물을 떠와서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약수터 이용이 확산되는 겁니다. 약수터 이용이 전보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의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아먹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약수터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도 어느 정도 악영향에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 약수터 이용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약수터 이 서울시에는 약수터 23개 폐쇄됐다 하는데 이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약수터 그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상수도 정수 비용을 들이고 가정에서는 먹는 샘물 사다 먹고 돈 없는 분들은 약수터 가서 물 떠다 먹는데 약수터는 점점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하고 지하수를 또 개발하게 돼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뭐 더 달라 좀 더 개발해 달라 우리 물 떠다 먹을 데가 없다 약수터 지하수 개발 계속됩니다. 그리고 물을 안 먹으니까 냄새 없애려고 돈을 더 들여요. 초고도 정수처리라고 해요. 냄새가 안 나게끔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계속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질 개선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먹는 물 요즘 웰빙 시대라고 해서 먹는 물도 그냥 아무거나 드시지 않아요. 뭐 해외에서 뭐 빙수다, 그러니까 그 얼음에서 녹아드는 물이다, 뭐 해양 심층수 물이다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 요즘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실제 먹는 물을 위해 쏟아붓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 가정에서의 비용, 개인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톤당 720원입니다. 싸긴 싸요.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70원입니다. 그리고 요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돼 있는 비용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어마어마하겠죠. 전국적으로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라는 거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입니다. 이 어떤 가정에 한 방문을 해서요. 수돗물을 직접 떠서 먹는 사진을 신문에 낸 거예요. 먹읍시다 우리. 물 깨끗합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먹고 있는 사진이고요. 거제시 수돗물 음용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아파트는 수돗물을 먹는 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원에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음수대죠. 음수대도 수돗물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뭐 어떤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돗물 떠가지고 먹는 시음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처럼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어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제 수돗물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정말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 국가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흔히들 유엔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다라고 아시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이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도 없고요. 발표를 한 적도 없어요. 유엔이 우리나라는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서상으로도 없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옛날에 어떤 보고서,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어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근데 영어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을 해서 그게 국가 보고서에 실렸던 거예요. 국가 보고서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가 보고서에 실렸으니까 유엔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구나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됐던 거고요. 교과서에까지 실렸어요. 교과서에까지 유엔이 발표했다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적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요. 교과서에서 싹 지웠어요. 그걸 싹 지우고 국가 보고서에서도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오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의도적일 수도 있다. 어떤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당시에 댐 개발이라든지 어떤 하천 정비라든지 여러 그런 정책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하기 위해서 국가 보고서에 빈약하지만 실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결국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번역이 오역된 그 보고서는 뭐냐? PAI라는 국제인구활동연구소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예요. 1인당 재생 가능 수자원 조사 결과 150여 국가 중에 130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물 부족, 물 압박 국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2005년에. 근데 이 PAI에서 발표한 근거가 과연 니네가 뭔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계산 과정을 보여달라. 어떻게 수자원이 부족한지 풍부한지를 계산한 거냐. 그걸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천 수자원만 하나 가지고만 기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간단히 말하면 물론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수량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n분의 1 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인구로.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하천 수자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수 활용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한 가지 두 가지 지표만으로 이걸 계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물 부족 국가를 분류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WPI라는 지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지표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지표는 수자원 접근율, 사회 경제 물 이용, 환경 변수 다양한 지표를 고려를 해서 수자원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147개국 중에 43위, 50% 이내에 들어오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물 부족 국가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보고서에는 그냥 순위만 매기고 있는데 사실 147개국 중에 43이면 뭐 그렇게 나쁜 결과도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국가에서 발표했던 그 물 부족 국가다라는 것은 약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되고 단 그렇게 좋은 결과도 아니다. 우리나라 수자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WPI 지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약간 이 상위 가장 좋은 건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이 그린 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에 상당히 약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보시면 뭐 아프리카 지역이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국 쪽이 좀 안 좋죠. 여기 좀 건조하잖아요. 사막도 많고요. 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우리나라 수자원은 약 1.39 곱하기 0 18개의 톤이 있습니다. 그 톤이 있는데 그 중에서 0.3%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미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못 사용하냐? 바닷물 어떻게 버렸어요? 못 쓰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0.5%, 0.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됩니다. 물은 많지만. 그리고 물은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산과 지하와 바다와 하천과 어떤 여러 가지 호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순환을 하고 있어요. 증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침투도 하고요. 뭐 흐르기도 하고요. 날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물의 변화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어요.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000ml가 넘어요. 세계 평균 880인데 약 1.4배가 되죠. 비는 많이 옵니다. 근데 1인당 강수량은 2,500, 세계 평균은 19,000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강수량은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 부족하다는 거죠. 강수량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비가 1년 중에 고루 내리지 않아요. 3분의 2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유로가 짧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은 그 하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잘 발생합니다. 금방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 수자원 100%라고 보면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이 58%고요. 그 다음에 홍수로 그 중에서 42%가 홍수로 흘러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바다로 가고 하천으로 가고 댐으로 가고 지하수로 이용이 돼가지고 총 이용량은 100% 보면 중에 27%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천 그 빗물 중에서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늘어나게 되고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면 아스팔트가 깔리고요. 시멘트가 깔리고요.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야 될 물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의 침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100%의 물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40%는 지하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23%만 갑니다. 그리고 표면 유출량 비가 내리면 9%만 땅속으로 그러니까 그 하천이나 땅속 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됐는데 지금은 47%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도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물이 차서는 안 되는 곳에 47%가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도로가 잠기고 집에 물이 차고 그리고 증발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증발산량은 물이 증발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더우면요. 길바닥에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이치표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증발산량이 50%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30%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발산량이 줄다 보니까 온도도 더 낮춰줘야 되는데 더 낮춰주는 게 사라지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도시의 온도가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 열섬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해져야 되는 도시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수자원 보존의 핵심 요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물 순환이 균형적으로 고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순환의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비가 내리면 지하수에 침투하거나 하천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우리가 이용을 하거나 증발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순환이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체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지구도 이 피처럼 혈액이 다 돌아야 되는데 물이 다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수자원은 경제 성장의 필수 요건이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그리고 적정한 빗물 관리 기술은 수질 보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한 빗물 관리 기술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어떤 도시화에 의한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발생이 되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바뀌게 됩니다. 강우의 패턴이 바뀌게 돼요. 강수량 및 강우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2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우 일수는 줄어들었어요. 100일 중에 14일밖에 안 와요. 비가. 근데 강우량은 더 많아. 그리고 최근 100년간 1.7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요. 도시화에 따른 열순환, 물순환이 왜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도시의 어떤 뜨거운 기류가 형성되는 그림인데요. 주변의 산림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도시에서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계속 고립이 돼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되지 못하고 계속 뜨거운 겁니다. 온실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시면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 주변의 자연은 온도가 낮은데 도시에 가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 그래프 모양이 섬 같다 그래서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 어떤 그 기온 문제, 열섬 문제 때문에라도 도시의 수자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강우 패턴입니다. 10년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인데요. 6월에서 9월까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3분의 2가요. 그리고 1975년부터 강우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강우의 발생 횟수입니다. 강우 일수라고 할 수 있죠. 88년도에 피크를 찍었고 점점 어떤 추세가 강우 어떤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강수량이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강우일수는 줄어들었지만 강우량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 대비 2050년에는 15%, 2100년 17% 강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비는 계속 많이 온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이지만 비가 오는 날은 적다. 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은 적은데 비는 더 많이 온대. 그러면 하루에 100mm 오던 게 한 200mm 올 수 있고 계속 그 일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더 잘 나겠죠. 빠르게 나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우 유출수의 도시 재해 이러한 우면산 사진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도심에 도로에 침수가 됩니다. 여기 광화문 사진인데요.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돌발적인 홍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도시로, 하천으로, 바다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도 강폭이 좁기 때문에 강물이 늘어나게 되면 강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각 강의 그 변두리, 가해 부분을 깎아버려요. 그러면서 하천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뭔가 유실이 되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유출에 의한 도시간 분쟁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서초구와 강남구가 요즘 빗물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 서초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지대가 낮습니다. 강남구는 서초구에 비해서 지대가 높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빗물이 흘러가겠죠.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강남구 너네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다 빗물이 우리한테 흘러오지 않느냐. 우리는 비 안 오냐? 너네만 비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오면 같이 오는데 왜 우리만 빗물 처리를 해야 되느냐. 비용을 좀 달라. 빗물 처리 비용을 좀 달라. 그래서 2007년에 빗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분담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이 기후변화가 강화되면서 홍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빗물 처리 비용이. 그래서 2010년에 3년 후에 어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서초구에서 돈을 달라 협약한 대로 그랬더니 강남구의 의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서초구가 소송을 걸었어요. 강남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피해가 많은데 돈을 좀 달라고 할 때 안 준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봐도 비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남구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고 승소를 했습니다. 서초구에서. 근데 강남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느냐. 빗물 처리하라고 다른 지자체 돈 주는 사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항소하겠어 해가지고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진행 중에 있겠죠. 그래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친하게 지내야 될 지자체끼리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이게 강우 유출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별 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원래 서초구 강남 같이 붙어 있다가 분구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합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또 통합시키는 것도 또 어떤 환경적 문제 외에 또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서초구 강남구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강남구가 약 한 평균적인 지대가 30m 정도 돼요. 해발 고도가. 근데 서초구는 14. 그러니까 거의 지대가 반밖에 안 돼요. 서초구의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강우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서초구로 흘러드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이 엄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거는 꼭 비용을 받아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싸움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물을 우에선 자연적으로 물이 가는 물을 서초 사람들도 바보야. 네, 그런 모르겠어요. 뭐 법원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이 뭐냐 이거 저기 서초가 이게 때문에 승소해야 돼. 네, 네, 그건 법원에서 잘못한 게 그러면 물이 우에서 알리너리 가는 것도 법원에서 네, 모른단 말이야. 그걸 물은 항상 우에서 알리너리 가지 아래서 우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네, 국민학교 초등학생들도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왜 판결 그렇게 해놔? 그 싸움 붙이는 거지 그 네, 법은. 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발생하는 피해들이 도시의 가뭄이에요. 2012년에 104년 만에 서울에서 최악의 가뭄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그림과 같이 이 탈수차를 움직이면서 화단에 물을 주고 뭐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빗물까지 담아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진인데요. 그때는 서초구에서 돈 달라고 안 했거든. 네, 네. 이건 서울시 전체에 나타나는 가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도시에서 소도시에서 이 빗물 가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우시 표면 유출이 생기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온도는 열섬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국지적인 호우에 인해서 홍수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냉방비는 더 늘어나겠죠. 도시적으로. 그리고 도시가 침수되면서 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이 많이 유출되고 유입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도시형 침수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어떤 홍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섬 형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 지역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포장되지 않은 지역과 포장된 도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포장되지 않은 건 바로 물이 빠져서 지하수에 흘러들어서 물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도시 지역은 너무 포장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도로 위에 고여 있거나 뭐 어디 저수로에 고여 있거나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순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빗물 관리를 위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다양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총 59개 지자체에서 빗물 관련 조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어요. 2012년 기준으로. 그래서 수원과 남양주가 굉장히 좀 뭔가 강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물순환에 대한 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양, 구리, 군포, 뭐 공주, 김천 등 웬만한 도시에서는
빗물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녹지와 수자원 관리인데요. 도시의 물 순환을 위해서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연구자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녹지율 100%면은 50%가 지하수로 가고 40%가 증발산하지만 녹지가 점점 녹지율이 줄어들수록 침투량은 줄어들고요. 증발산량은 감소하는, 다른 데로 유출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가 도시의 물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는 포장된 데 심지 않잖아요. 흙에 심기다 보니까 강우가 내리면 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 잎이나 줄기에 부딪혀서 타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내리는 빗물은 손실이 안 되는 거죠. 딴 데로 가지 않고 바로 줄기를 타고 나뭇잎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토양 속으로 다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의한 잎이 증발산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기로의 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목 하나가 주는 영향도 이런데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지 우리가 가꾸는 정원 그런 것들도 이러한 수 자원의 순환과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LID라 그래서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을 해서 강우 유출수를 잘 관리를 해보자라고 만든 개념이 이 저영향 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개발지역의 수문학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우 유출수 관리를 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녹색 공간의 확보와 자연형 공간의 조성, 자연 상태의 수문순환 기능의 유지 기법 등을 활용을 해서 강우 유출 및 비전 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최대한 유지 회복해서 어떤 토지를 개발을 하자. 그리고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를 하자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개발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기왕 개발을 할 거면 최대한 개발 이전의 상태를 유지를 하자라는 개념이 저영향 개발 기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과거에는 도시 개발을 하면요. 어떤 하수라든지 우수를 집수를 하는 집수정이 있죠. 그리고 그걸 한데 모아서 파이프로 모아서 이 어떤 하천이나 바다나 저류지에 이렇게 유입을 시키죠. 근데 LID는 저영향 개발 기법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목이나 어떤 초본 등을 이용을 해서 분산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위치가 아니고 어디든지 그 침투를 시켜가지고 물을 모은 다음에요.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유입을 시키고 바다로 유입을 시키고 지하수로 유입을 시킨다는 개념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지점, 분산적이고 또 소규모로 다양한 여러 것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연 물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LID 기법에는 주요하게 생태 저류, 옥상 녹화, 통행로 저류 공간, 지붕층 배수관을 정비하고 강우 저수조, 투수성 포장 등 여러 가지 LID 기법에 포함이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LID 적용은 통합적으로 도시 차원에서의 빗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LID 기법을 적용을 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설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우 유출 저감을 극대화하는 그 강우에 의한 수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계획에서는 이러한 빗물 관리 LID 기법이 다 적용이 돼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 저류 사진이에요. 이 그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태 저류는 무엇이냐면 레인 가든이라고 하죠. 가든인데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대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지하수를
보다 충족하게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수생식물이라든지 물기가 많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레인 가든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레인 가든의 형태의 이제 건물과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옥상에서 빗물을 모아요. 옥상에서 내릴 빗물을 모아서 이 파이프를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길이 갈 수 있도록 그 물길이 정원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저류가 되거나 지하수로 침투가 되는 레인 가든의 형식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에서 빗물이 타고 내려오면 바로 하수구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가는 거죠. 정원으로 가서 침투가 되고 증발산이 되고 좀 저류가 되기도 하고 하는 레인 가든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옥상 녹화죠. 옥상 녹화는 보통 이런 모듈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어떤 그 화훼류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 꽃을 심기도 하고 낮은 관목을 심기도 해서 이 건물의 이 하중량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계를 고려를 해서 옥상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래된 경우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은 뭐 무거운 것은 못 심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채소류나 뭐 그런 거 심을 수 있고 튼튼한 건물들은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어요. 큰 나무들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의 하중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옥상 녹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요.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어떤 호텔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건물 위에 별도의 어떤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잔디를 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높진 않지만 낮은 나무를 심어서 별도의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이용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에 비가 오게 되면 옥상이다 보니까 빗물을 바로 다이렉트로 얻게 되잖아요. 그런 빗물을 머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건물의 어떤 온도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옥상 녹화가 있는 곳이 냉난방비가 좀 더 에너지 소비가 덜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 옥상 녹화가 에너지 효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굉장히 잔디를 깔아서 우리 마당이 없는 곳은 이렇게 지붕의 마당을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옥상 녹화의 어떤 이용적인 아이디어적인 활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옥상을 피복한다, 녹지로 피복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보도에도 주변에 이 녹색을 심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연로도 스며들고 일리도 스며들고 해가지고 스며들게끔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이드워크 스토리지라고 해요. 이것처럼 모듈 형식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독특한 게 하수구인데 그 밑에 식물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하수구에 그냥 더러운 하수구뿐이잖아요. 근데 여기 식물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햇빛이 잘 안 들고 물도 많은 상황인데 그것에 적합한 식물을 찾아내서 식재를 한 거겠죠. 이것처럼 굉장히 인공적인 부분을 최대한 녹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제 어떤 통행로 주변에 저류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수로를 녹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산책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안에 물도 좀 흐르게 하고 주변에 뭐 나무도 심고. 근데 아예 전면적으로 다 피복을 하는 겁니다. 녹지를 수로에다가 이렇게요. 지금 여기가 수로거든요.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건데 그냥 여기를 전체를 다 피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물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누가 보면 그냥 뭐 화단이나 녹지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물이 흐르는 수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피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좀 더
푸르르고 높고 이렇게 뭔가 물이 흐르는 것이 잘 보이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더 보기가 좋죠. 이 후자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로를 녹화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붕층 배수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빗물을 모아서 그냥 그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딴 데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재고 있죠, 뭔가를 이렇게 재고 있고 이걸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빗물이 딴 데로 흐르지 않게 온전히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내요. 길을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오면 바로 화단이나 농원이나 그런 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한 방울의 물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붕층 배수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시스템은요. 근데 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화단이 다 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자원 활용 방법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강우를 저장하는 또 아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여기 약간의 어떤 그물막을 설치를 해서 그 낙엽이나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은 제거를 하고 물을 흡수시키는 겁니다. 여기 통에다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물을 주거나 활용을 할 때 그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큰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해요. 큰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가정용수로 뭐 약간 정제 처리를 해서 샤워수나 뭐 화장실 물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먹는 물은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좀 작은 규모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집의 구조에 맞게끔 설계와 디자인이 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투수성 포장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보통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요즘은 많이 잔디밭이나 이렇게 어떤 투수가 될 수 있도록 벽돌 모양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아예 그냥 잔디를 깔고요. 그다음에 잔디를 계속 밟으면 죽으니까 약간의 그 이격을 두기 위해서 뭘 깔아놨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빗물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투수성 포장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스팔트도 투수성이 되는 게 있어요. 아스팔트가 옛날하고 달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스팔트를 깔았지만 빗물이 오면 그대로 투수가 되는 아스팔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아스팔트가 돼 있는데 도로 전체를 투수성 아스팔트로 깔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앙선 있는 데만 투수성 아스팔트로 다시 깔아요. 그러면 빗물이 거기로 스며들겠죠. 그럼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그 클린 도로라고 해가지고 살포를 시켜요. 그 물을 받아놨다가 그 뭐지 스프레이 같은 걸로 살포를 싹 시킵니다. 도로를 닦아내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보통 기존의 도로 세척을 할 때는 살수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잉 하면서 닦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비용 절감이 되고 자연적으로 우수를 활용을 해서 도로 세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시행이 되고요. 이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녹지를 통해서 어떤 물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백년 정원도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하고 물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연못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시흥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물 순환을 증진시키는데 한몫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원이 도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물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그러한 작은 정원들이 이 도시 전체로 보면 모여가지고 다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어요. 다 상호 협력을 하고 있고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정에서 일구는 작은 텃밭일지라도 화원일지라도 도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정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도시의 어떤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토양과 어떤 물순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원, 녹지 그런 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면 쉽지만 결국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여기서 뭐 강의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 술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안주 정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맛있는 안주를 드리면 술 한잔 하고 싶잖아요. 그 안주 보면요. 그 술이 개인적인 공부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주를 드리면 그 안주를 보고 아, 이가 이런 안주도 있구나. 이 안주 소주에 먹으면 맛있겠는데 혹은 뭐 막걸리에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 술을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생명도시 시흥